컴퓨터 화면 오른쪽 하단의 시간은 19시 4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뻐근한 눈을 비비며 마지막 데이터 보고서를 저장했다. 사무실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렸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유리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두 글자가 깜빡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밀었다. 서연아, 아직도 도착 안 했니? 온 가족이 너만 기다리고 있잖니?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배경으로는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려? 나는 영문을 몰라 휴대폰을 무의식적으로 꽉 쥐었다. 어머, 얘 정신 좀 봐. 오늘 내 환갑잔치잖아. 신라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준호가 말 안 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역정이 섞여 있었다. 빨리 오너라. 음식 다 나왔으니까.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 박준호는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서둘러 책상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바로 가겠습니다.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뒤에야 그가 전화를 받았다. 배경은 역시나 시끄러웠다. 여보, 준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찔리는 듯했다. 어머님 환갑잔치, 신라호텔에서 온 가족이 다 아는데 나만 몰랐던 거야?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감출 수 없었다. 아, 내가 깜빡했어. 요즘 너무 바빠서. 그는 우물쭈물했다. 일단 빨리 와. 어머니 화나셨어. 화가 나 손이 떨렸지만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가방을 움켜쥐고 엘리베이터로 달려가며 마음속으로 이미 준호를 수천 번은 욕했다. 택시는 퇴근길 정체 속에서 거북이 걸음을 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하게 얽혔다. 나와 준호가 결혼한 지 5년, 시어머니는 줄곧 나를 못마땅해 하셨다. 나는 평범한 가정 출신으로 부모님은 두 분 다 중학교 교사이셨다. 반면 박서방네는 건축 자재 사업으로 일어난 집안이었다. 시어머니는 항상 내가 집안 차이가 난다며 탐탁지 않아 하셨다. 신라호텔의 휘황찬란한 로비는 나를 주눅들게 했다. 나는 평범한 블라우스에 슬랙스 차림이라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에메랄드 홀로 향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소음이 나를 덮쳤다. 홀에는 커다란 원형 테이블 3개가 놓여 있었고 자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한눈에 봐도 모두 시댁 친척들이었다. 고모님과 이모님들은 목소리를 높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사촌 형제들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준호는 상석의 시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나를 발견하고는 시선을 피했다. 어이구, 우리 바쁘신 분 이제 오셨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오늘 짙은 붉은색의 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쪼글졌다. 목에 걸린 그 가격을 익히 하는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어머님, 만수무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이신 줄 몰랐어요. 됐어. 시어머니는 내 말을 잘랐다. 왔으면 어서 앉거라. 아, 맞다. 그녀는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핸드백에서 계산서 한 장을 꺼냈다. 오늘 이 식사는 내 환갑을 기념하는 자리니 우리 며느리가 효도하는 의미에서 계산하는 게 도리겠지. 서연아, 가서 이 계산 좀 하고 오너라.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위에 찍힌 숫자는 내 혈액을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했다. 15, 880, 0원. 이건.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리 서연이가 제일 능력 있잖니. 대기업 과장인데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지. 시어머니는 만좌의 손님들을 향해 말했다.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네가 나한테 주는 환갑 선물이라고 생각하마. 여러분, 좋죠? 좋습니다.
만장일치의 환호와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손가락은 계산서를 꽉 쥐어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곁눈질로 보니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앞에 놓인 냅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내게 잔치 소식을 알리지 않았고, 일부러 이렇게 비싼 호텔을 잡았으며, 일부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게 계산을 강요하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든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시어머니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내가 망신당하는 것을, 애원하는 것을 이 친척들 앞에서 이 돈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깨달음이 갑자기 뇌리를 스쳤다.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평소 고액 결제에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뽑았다. 물론이죠, 어머님. 내 목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들렸다. 당연히 제가 해야죠. 모두의 놀란 시선 속에서 나는 계산대로 걸어갔다. 카드 결제, 비밀번호 입력, 서명까지 일사천리로 끝냈다.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영수증을 그녀에게 건넸다. 어머님, 계산 다 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앉아서 밥이나 먹어라. 시어머니는 영수증을 챙기며 못마땅한 듯 말했다. 나는 준호 옆에 빈 의자를 당겨 앉았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사내 진미가 갑자기 역하게 느껴졌다. 준호가 슬쩍 내 손을 건드렸다. 여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귀에는 친척들이 시어머니에게 아첨하는 소리가 맴돌았다. 형님, 복도 많으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효녀라니. 이 식사 1,000만 원은 좋게 넘겠는데요? 서연 씨 정말 통이 크네요. 시어머니는 더위 영영하게 칭찬을 받으며 이따금 나를 곁눈질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저 만만한 며느리 결국 내 말대로 꽐꽐이 듣는군.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나를 억압해온 이 여자에게 처음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나는 시어머니의 홍조띤 얼굴을, 남편의 회피하는 눈빛을, 가식적인 웃음으로 가득한 이 식탁을 보며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깨달았다. 나는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얼굴에는 시종일관 적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짧은 30분 동안 그 순종적이던 이서연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제1장 각성과 기록 집에 돌아온 순간 나는 마침내 무너졌다. 박준호, 똑바로 설명해. 나는 가방을 소파에 내던졌다. 억눌린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서 있었다. 여보, 어머니 환갑이시잖아. 크게 해드리는 것도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나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588만 원짜리 식사가 당연해? 그리고 왜 나만 몰랐던 건데? 나는 서재로 달려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다. 계좌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현기증이 덮쳐왔다. 우리의 공동 계좌에는 30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다. 돈은? 우리 지난달까지만 해도 4억 가까이 있었잖아. 나는 따라 들어온 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가 시골집 수리해야 한다고 하셔서. 나는 눈을 감았다. 지난 5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혼 첫 달, 시어머니는 효도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가져가셨다. 내가 승진해서 연봉이 오르자 그녀는 즉시 매달 드리는 용돈을 5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 작년 시어머니 생신 선물은 300만 원짜리 목걸이였다. 준호 씨, 우린 부부야. 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했었다. 이렇게 큰 지출은 적어도 나랑 상의는 했어야지. 우리 엄마 혼자서 나 힘들게 키우셨어. 그는 내가 수없이 들었던 그 말을 반복했다. 이제 와서 호강 좀 하시겠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호강?
나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우리 집 살 때 쓰려고 모은 돈이야. 우리 아이 가질 때를 대비한 비상금이라고. 준호는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 남자 마음속에 어머니는 항상 아내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깊은 밤, 나는 침대에 꼼짝 않고 누워 옆에서 들려오는 준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다. 휴대폰의 차가운 불빛이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은행 이체 내역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다. 5년간 시어머니에게 보낸 돈은 총 0만 원이 넘었다. 여기에는 각종 명절 선물, 여행 경비, 그리고 오늘 이 터무니없는 환갑잔치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나는 이어폰을 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전을 파고들었다. 서연아, 이번 주 토요일에 와서 대청소 좀 도와다오. 미국에서 왕이모랑 그 딸이 나보러 온단다. 그 집 딸은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데 연봉이 10억이 넘는다더라.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시어머니가 내 앞에서 남의 집 딸을 칭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번에는 장 교수의 딸, 그전에는 이서기관의 조카딸이었다. 매번 내가 자기 아들에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출근에서도 나는 넋이 나가 있었다. 점심시간, 최 부장님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이 과장,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심해? 집에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따뜻한 라떼 한 잔을 내게 밀어주었다. 최 부장님은 50대 초반으로 우리 회사에서 몇 안 되는 여성 임원이었다. 왠지 모르게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코끝이 찡해졌다. 부장님, 시어머니랑은 잘 지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가 웃었다. 처음 10년은 원수처럼, 다음 10년은 친구처럼, 지금은 모녀처럼 지내. 내 의아한 표정을 보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나도 막 결혼했을 땐 시어머니가 온갖 시집살이를 시켰지. 그러다 어느 날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어. 고부관계의 핵심은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니야. 그 사이에 낀 남자지. 하지만 준호 씨는 항상 어머니 편만 들어요. 아직 젖을 덜 뗐으니까. 최 부장님은 냉소했다. 남자는 뼈아픈 선택을 몇 번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어른이 되지 못해.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기억해, 이 과장, 경제적 독립은 첫걸음일 뿐이야. 정신적 독립이 핵심이야. 네가 물러설수록 그들은 더 기어오를 거야. 이 말은 혼돈에 빠진 내 세계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두 가지 결심을 했다. 첫째, 나만 아는 개인 계좌를 만들 것. 둘째, 더 이상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않을 것. 주말에 나는 시댁에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젊은 여자가 앉아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여자는 나를 보자 위아래로 훑어본 후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 왔구나. 이쪽은 왕이모 딸 유진이야. 스탠퍼드 나왔단다. 시어머니는 신나서 소개했다. 유진아, 이 애가 내가 말했던 서연이 준호처란다. 아, 말씀 많이 들었어요. 유진이 손을 내밀었다. 손톱은 완벽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준호 선배, 대학 때 정말 인기 많았는데 마지막에 선택한 사람이? 그녀는 일부러 말을 흐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안녕하세요. 스탠퍼드 좋은 학교죠. 근데 요즘은 유학파도 취업하기 쉽지 않다던데. 그녀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시어머니가 서둘러 끼어들었다. 우리 유진이는 벌써 구글에서 오퍼 받았어. 연봉이 20만 불이라더라. 오후 내내 시어머니는 온갖 방법으로 유진을 칭찬하고 나를 깎아내렸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닦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분했다. 이건 그저 아들을 통제하려는 한 불쌍한 노부인의 연극일 뿐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여보, 엄마가 당신이 유진이한테 무례하게 굴어서 많이 속상해하셔. 나는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답장을 보냈다. 박준호 씨, 당신이 정말 내 기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오늘 밤 우리 얘기 좀 해. 그게 아니라면 나도 더 이상 당신 어머니 눈치 볼 필요 없을 것 같네.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기이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1. 500만 원짜리 환갑잔치는 드디어 잠들어 있던 나를 깨운 한 대의 딱이었다. 최 부장님 말이 맞았다. 이제 준호가 선택할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가 누구를 선택하든 나는 먼저 나 자신을 선택해야만 했다. 제2장 폭풍의 눈. 새벽 3시. 휴대폰 벨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서연아. 전화기 저편. 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다급했다. 내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 지금 병원이다. 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어느 병원이요?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었다. 준호가 잠결에 물었다. 무슨 일이야? 엄마가 입원하셨대. 지금 가봐야 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몸을 일으켰다. 내가 데려다 줄게. 됐어. 당신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갈게. 나는 차키를 집어들었다. 제1병원 응급실. 나는 아버지의 구분등을 보았다. 그가 돌아섰을 때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의사 선생님이 뇌경색이래.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아버지는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기억 속의 어머니는 항상 온화하고 강인해서 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아빠, 잠시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날이 밝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서연아, 오늘은 왜 안 오니? 그녀의 목소리는 불쾌해 보였다. 내일 모임 준비할 거 도와주기로 했잖니. 그제야 오늘이 토요일이고 장보기를 도와드리기로 약속했던 것이 생각났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입원하셨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아, 그래? 심각하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래도 내일 집에 10대 명이나 오는데 네가 와서 돕지 않으면 어떡하니?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제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중환자실이라고 네가 계속 지켜야 하는 건 아니잖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 아빠도 계시잖니? 점심때 잠깐 와서 장만 봐가면 되잖아.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쳤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님, 내일 모임은 취소하시거나 준호 씨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저희 엄마는 지금 제가 필요해요.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했다. 이서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박씨 집안에 시집 왔으면 박씨 집안 사람이야. 내 엄마 아픈 건 내 아빠가 돌보면 되지. 시댁일은 나 몰라라 하는 게 무슨 경우야?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분노로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드디어 그녀에게 정면으로 거절한 것이다. 30분 후 준호가 병원으로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여보, 어떻게 엄마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릴 수가 있어? 엄청 화나셨어.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 지금 어머니 대신 나한테 따지러 온 거네. 아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당신이 좀 참지. 박준호.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우리 엄마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셔. 그런데 당신 엄마는 그 엄마를 버려두고 무슨 망할 모임 준비나 하라고 하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이게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입을 열려다 결국 고개를 떨궜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 하지만 엄마 혼자 날 힘들게 키우셨잖아. 또 그 소리였다. 나는 병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된 후 나는 사흘간 휴가를 내고 간병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고 준호는 내가 회의 중이거나 화장실에 갔다고 둘러대며 대신 받았다. 나흘째 아침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책임지고 있던 중요한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반드시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최 부장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이 과장, 회장님께서 내일 홍담그룹과의 협상에 자네를 지명하셨어.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이건 기회야. 이 계약만 따내면 지역 총괄 본부장 자리는 자네 것이 될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역 총괄 본부장. 연봉은 2배로 뛰고 독립된 팀과 더 많은 결정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내일은 어머니가 퇴원하시는 날이기도 했다. 저희 어머니가 내일 퇴원하셔서. 최 부장님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 과장, 워킹맘이 가장 힘든 게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거야. 하지만 어떤 기회는 놓치면 다시 오지 않아. 퇴근 후 아버지와 상의한 끝에 간병인을 고용해 어머니의 퇴원을 돕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는 내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가서 일해라. 내 엄마는 아빠가 있잖니. 밤늦게 협상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전화가 또 걸려왔다. 서연아, 내일 내 이모님 환갑잔치에 꼭 와야 한다. 그녀는 명령조로 말했다. 어머님, 저 내일 중요한 업무가 있어요. 무슨 일이 가정보다 중요해. 그녀는 날카롭게 내 말을 잘랐다. 내 이모님 아들이 건설국에 있단 말이야. 준호 회사에서 지금 정부공사 따내려고 애쓰는 거 몰라? 네가 안 오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여보, 그냥 휴가 하루 내면 안 될까?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어머님, 내일 잔치에는 못 가요. 준호 씨가 가면 되죠? 어차피 건설국에서 아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니까요. 말을 마친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고함과 준호의 만류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헤드폰을 끼고 내일 협상 자료 준비를 계속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잠든 준호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홍담그룹과의 협상은 놀랍도록 순조로웠다. 회장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협상이 끝났을 때 그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총괄, 다음 달 지역 본부장 공모에서 기대하겠네. 회의실을 나오자 23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전부 준호와 시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다. 가장 최근의 문자는 이랬다. 이서연, 너 정말 실망스럽다. 엄마가 너 때문에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어. 이제 만족하니?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예쁜 노트 한 권을 샀다. 그날 밤, 준호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나는 기록을 시작했다. 날짜, 사건, 금액, 비고, 5월 16일, 시어머니 환갑잔치, 15, 880, 영원, 5월 20일, 시어머니께 시골집 수리비, 명목으로 10, 0, 영원 이체, 5월 25일, 모친 입원 중, 시어머니가 친척 모임 참석 강요했으나 거절. 마지막 줄을 쓸 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다. 한 아내이자 한 딸의 각성이 시작되는 기록이었다. 오늘부터 모든 억울함과 모든 부당함은 사실 그대로 기록될 것이다. 노트를 덮어 나는 사무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다. 이 노트는 언젠가 나의 무기가 되거나 혹은 나의 해방구가 될 것이다. 제3장, 침입과 반격. 뭐라고요? 어머님이 들어와서 사신다고요? 나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준호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냥 잠시만 계시는 거야. 엄마가 혼자 계시니 너무 외로우시다고. 그리고 그는 우물쭈물했다. 우리가 임신 준비하는 거 도와주시겠대. 나는 냉소를 터뜨렸다. 결혼 5년 내내 시어머니는 은근히 아이를 낳으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집장만 자금은 자신의 온갖 급한 사정으로 다 써버리고는 내가 박씨 집안의 대를 잇지 않는다며 탓했다. 준호 씨, 우리 얘기했었잖아.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내 경력도 중요한 시기라고. 엄마는 여자가 가장 중요한 건 내조라고 하셔.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가 이내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그냥 조금만 참자.
엄마 오래 계시진 않을 거야.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고 그 뒤로 이삿짐센터 직원 2명이 그녀의 자개장과 침대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나는 이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이 침대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거야. 원목이라 임신 준비에 좋단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직원들에게 안방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잠깐만요. 나는 그들을 막아섰다. 안방은 저희 방이에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안방이 해가 잘 들어서 내 관절에 좋아. 너희는 작은 방에서 자거라. 나는 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그가 한마디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내 시선을 외면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우리의 집, 나의 집을 공식적으로 침입했다. 첫 주 그녀는 내 화장품을 전부 자신이 인정하는 임산부 전용 브랜드로 바꿔버렸다. 둘째 주 그녀는 부엌을 재배치하고 내가 아끼던 커피 머신과 와인들을 창고에 잠가버렸다. 셋째 주 그녀는 내 옷장에서 새로 산 정장 한 벌을 발견하고는 내 눈앞에서 가위로 조각내버렸다. 어디서 이렇게 야한 옷을 입고 다녀. 임신 준비 기간에는 헐렁한 옷을 입어야지. 그녀는 당당했다. 나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준호의 태도였다. 내가 시어머니와 충돌할 때마다 그는 밖으로 피하거나 나에게 조금만 참으라고만 했다. 한 달 뒤 깊은 밤 나는 서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컴퓨터 이메일 알림이 떴다. 은행에서 온 월간 거래 내역서였다. 무심코 클릭했다가 한 줄의 이체 내역이 내 눈을 찔렀다. 6월 15일 김영숙님께 0원 이체 2천만 원.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거의 모든 저축이었다. 게다가 이체 날짜는 사흘 전이었다. 준호는 나와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다. 나는 침실로 달려가 곤히 잠든 준호를 흔들어 깨웠다. 당신 엄마한테 2천만 원 보냈어? 그는 잠결에 눈을 떴다가 이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너 어떻게 알았어? 이게 무슨 돈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엄마가 시골집 재개발 들어가는데 로비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그는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또 집이었다. 지난번에는 수리, 이번에는 재개발. 준호 씨, 그건 우리 집 살 돈이었다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그녀는 내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다. 한밤중에 무슨 소란이야? 그녀는 나를 못마땅하게 쏘아보았다. 어머님, 준호 씨 시켜서 가져가신 2천만 원,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내 아들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녀는 턱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그 돈 원래 다 준호가 번 돈인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따져? 저희는 부부고 그건 공동 재산이에요. 나는 준호를 향해 돌아섰다. 내일 당장 그 돈 찾아와. 안 그러면 우리 이혼해. 이혼?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해봐. 집도 차도 다 준호 명의인데 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줄 알아. 나는 얼음물에 빠진 듯 했다. 준호를 바라보았다. 당신들 처음부터 다 계획했던 거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나는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듣지 않고 서재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떨리는 손으로 그 비밀 노트를 펼쳤다. 나는 새로운 한 줄을 추가했다. 6월 12일 박준호 시어머니에게 0원 무단 이체, 미고지, 비고, 결혼생활 위기. 다음 날 아침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는 내 자료를 검토한 후 안타깝게 말했다. 준호 명의의 재산이 많아서 이혼하게 되면 내가 재산 분할을 거의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었다. 이 재산들이 혼인 후 공동소득으로 형성되었음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증거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최 부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 과장, 홍담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으로 2주간 출장 갈 사람이 필요한데 회장님께서 자네를 지명하셨어. 나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탈출 기회였다. 네, 가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쌀 때 시어머니가 침실문을 막아섰다. 또 어딜 가려고? 임신 준비는 안 하고 맨날 밖으로만 나돌고 회사 출장이에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못 가. 그녀는 명령했다. 내가 준호한테 전화할 거야. 하세요. 나는 캐리어를 끌었다. 이번엔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요. 준호가 허둥지둥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택시를 불러놓은 후였다. 그가 내 캐리어를 붙잡았다. 여보, 이러지 마. 박준호.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우리 2주 동안 각자 좀 진정하자. 당신이 이 결혼을 계속하고 싶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선택해. 그 여자야, 나야. 택시가 아파트를 떠날 때 나는 백미러로 시어머니가 손가락질하며 무언가 말하고 준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은 너무나 황당하고 또 너무나 슬펐다. 부산에서의 이주는 꿈만 같았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내가 누구의 아내인지 누구의 며느리인지 몰랐다. 나는 그저 이서연, 능력 있는 직장 여성이었다. 홍담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클라이언트는 내 제안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주말 클라이언트 측 부사장인 강지수 씨가 내게 애프터눈 티를 청했다. 50대의 이 여성 CEO는 자수성가하여 지금은 수십억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다. 이 총괄 서울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부산으로 와서 일할 생각은 없어요? 그녀는 우아하게 커피를 저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아마 나 이혼했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전 남편과 그 어머니는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목에 흉터 하나를 보여주었다. 시어머니가 담뱃불로 지진 거예요. 아들이 야근하는데 야식을 준비 안 해줬다고. 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총괄, 그녀의 눈빛은 예리했다. 여자가 가장 힘든 건 일이 아니에요. 상처가 닥쳤을 때 용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느냐죠. 때로는 떠나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길이에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강지수 부사장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늘 가지고 다니던 노트를 펼쳐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다시 읽었다. 모든 장부, 모든 억울함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자마자 수십 개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알림이 쏟아져 들어왔다. 가장 최근의 것은 준호에게서 온 것이었다. 여보, 엄마가 아프셔. 빨리 좀 와봐. 나는 냉소하며 답장하지 않았다.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여러 번 반복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집문을 열었을 때 나는 정말로 소파에 누워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준호가 붉어진 눈으로 나를 맞았다. 여보, 엄마 정말 아프셔. 의사가 위험이래. 나는 짐을 내려놓고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시어머니는 확실히 꾀병은 아닌 듯했다. 그녀는 힘없이 신음하면서도 나를 쏘아보는 것은 잊지 않았다. 이제야 돌아오니 그 순간 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준호에게 평온하게 말했다. 짐 챙겨서 어머니 병원에 모셔다 드리세요. 나 부산에 있는 동안 집 알아봤어요. 내일 이사 나갈 거예요. 뭐라고? 준호는 벼락 맞은 듯 했다. 여보, 제발, 준호 씨, 우리 당분간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 나는 그 노트를 꺼내 복사한 한부를 그에게 건넸다. 이건 지난 몇 년간 당신 어머니가 우리에게 기여한 내역이에요. 다 읽어보고 그래도 이 결혼을 계속하고 싶으면 그때 나를 찾아와요. 시어머니가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준호야, 쟤 보내. 저런 불효막심한 며느리는. 엄마, 준호가 갑자기 소리쳤다.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집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충격받아 입을 벌렸고 나 또한 놀랐다. 준호가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준호를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 선택 기다릴게.
하지만 기억해. 이번에는 나도 나 자신을 선택하고 있어. 제사장, 폭풍 후의 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 집을 나온 지 사흘째. 드디어 준호가 내가 임시로 얻은 오피스텔 앞에 나타났다. 그는 수염도 깎지 않아 덥수룩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손에는 내가 준 노트 복사본을 꽉 쥐고 있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심한 짓을 하신 줄 몰랐어. 나는 그를 안으로 들여 물 한 잔을 따라 주었다. 그는 노트를 넘기며 손을 떨었다. 27페이지, 작년 엄마 생신, 그 300만 원짜리 목걸이. 당신이 너무 비싸다고 했을 때 난 당신이 인색하다고 탓했어. 35페이지, 당신 어머니 입원하신 날 우리 엄마가 당신더러 모임에 가라고 억지를 부렸구나.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7년간 사랑했던 이 남자는 지금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가 내 손을 잡았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변할게. 내가 당신 편에 설게. 그의 손바닥은 따뜻하고 익숙했다. 한순간 나는 마음이 약해질 뻔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이성이 고삐를 잡았다. 어떻게 변할 건데?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어머니를 이사 나가시게 하고 그분께 보낸 돈을 다시 받아올 거야? 아니면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앞으로 우리와 그분 사이에서 영원히 우리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어떤 대답보다 더 가슴 아팠다. 준호 씨,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야. 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손을 뺐다. 우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가 떠난 후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 부장님의 메시지였다. 이 과장, 회장님께서 홍단 프로젝트 보고서를 보시고 아주 만족해 하셨어. 지역 총괄 본부장 공모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돼. 준비됐나?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답장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일은 나의 가장 좋은 도피처가 되었다. 공모 준비는 내 모든 생각을 차지했고 깨어진 결혼 생활의 아픔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운명은 더 잔인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모 전날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 내가 집을 나온 후 그녀가 직접 연락한 것은 처음이었다. 서연아, 내일 가족 모임이 있으니 꼭 참석해야 한다. 그녀의 말투는 강압적이었고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어머님, 저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가정보다 중요해?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일은 내 시아버님 환갑이시다. 온 가족이 다 모이는데 네가 안 오면 우리 박씨 집안 체면이 뭐가 되겠니?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다. 내일 공모는 내 인생이 걸린 문제였다. 어떤 일로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공모 발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 발표는 논리정연했고 질의응답은 막힘이 없었다. 회의실을 나올 때 회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발표 좋았어, 이 총괄. 이사회에서 다음 주에 논의 후 결과를 발표하지. 전원을 켜자마자 수십 개의 미확인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다. 가장 최근 것은 준호에게서 온 것이었다. 서연아, 엄마가 우리 침실 뒤져서 당신 피임약 찾았어. 지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 빨리 전화 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피임약은 내가 이사 나오기 전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그걸 찾아낼 줄은 몰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준호의 전화가 또 걸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받았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극도로 피곤했다. 엄마가 이 일을 온 친척들한테 다 말했어. 지금 다들 당신 욕해? 박씨 집안의 아이 낳아주기 싫어한다고. 박준호, 나는 차분하게 그의 말을 잘랐다. 첫째, 그 약은 유통기한이 반년이나 지난 예전에 쓰던 거야. 둘째, 설사 내가 지금 피임을 한다고 해도 그게 뭐?
내 몸은 내가 결정해. 하지만 엄마는 또 엄마, 나는 마침내 폭발했다. 박준호, 당신 30살이야. 단 한 번이라도, 제발 한 번이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어? 전화기 저편은 한동안 침묵했다. 내일 시아버님 환갑잔치 올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아니, 다음 날 밤 10시가 넘어 내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카메라로 보니 술에 취한 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자 그는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여보, 그는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했다. 오늘 온 가족이 당신 욕했어. 사촌 누나는 당신더러 알 못 낳는 암탈기라고.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그를 소파에 앉혔다. 나 그들이랑 싸웠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내 아내가 최고라고, 아이 안 갖는 건 내 뜻이라고 소리쳤어. 그 순간 내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가 가족들 앞에서 나를 감싸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준호 씨, 내가 나지막이 불렀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엄마 이사 나가시게 할게. 돈도 다 받아올게. 우리, 그의 말은 휴대폰 벨소리에 끊겼다. 그의 어머니였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너 어디 갔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다. 온 가족이 너 찾고 있잖니. 그 불효막심한 년 때문에 내 아비 환갑잔치도 내팽개치고 도망가? 나는 준호의 표정이 취기에서 갈등으로 그리고 마침내 순종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엄마, 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그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여보, 나 가봐야 해. 엄마가 너무 화나셔서 마지막 희망의 끈이 끊어졌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가봐. 그는 사면이라도 받은 듯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러다 다시 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내일 다시 올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문을 닫고 잠갔다.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내렸다. 새벽녘에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일주일 후 지역 총괄 본부장 임명장이 나왔다. 나는 성공했다. 같은 날 나는 준호를 카페에서 만나 이혼 합의서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여보,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박준호 씨, 사인해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우리에게 미래는 없어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집이랑 차는 다 엄마 명의인데. 나는 냉소했다. 변호사님이 다 확인했어요. 그 아파트는 우리가 결혼 후에 산 거라 공동재산에 속해요. 차는 내가 필요 없어요. 그는 충격받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너 변호사까지 선임했어? 네. 만약 합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봐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참고로 말해두는데 저 부산지사 발령 수락했어요. 다음 달에 떠나요. 뭐라고? 그가 벌떡 일어섰다. 네가 서울을 떠난다고? 여기 있으면 난 영원히 박씨 집안 며느리일 뿐이에요. 하지만 부산에 가면 난 이서연으로 살 수 있어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내 마음도 반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떤 균열은 영원히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준호 씨,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당신 어머니 앞에서 영원히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게 아니야. 카페를 나서자 햇살이 눈을 찔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였다. 이서연 씨, 저 김영숙입니다. 우리 꼭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당신과 준호 일, 그리고 내 병에 대해서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시어머니가 또 어떤 계략을 꾸미든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필로그
진정한 화해. 1년 후 우리는 시어머니의 61세 생신을 축하했다. 이번에는 집에서 조촐하게 잔치를 열었고 나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직접 상을 차렸다. 작년의 호화로움과 달리 올해는 가까운 가족들만 모였다. 우리 부모님도 시골에서 올라오셨다. 사부인, 혈색이 정말 좋으세요.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두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셨다. 1년 전 우리의 결혼 위기 때문에 서로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졌던 분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준호는 부엌에서 내 일을 돕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이제 꽤 능숙해졌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요리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주도적으로 맡아 했다. 더 기쁜 것은 회사에서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져 지난달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여보, 이 국간 좀 봐봐. 그가 숟가락을 내 입에 가져다 댔다. 눈빛이 다정했다. 나는 맛을 보았다. 딱 좋네. 자연스럽게 나는 발꿈치를 들어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친밀함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가 문을 열자 케이크 배달원이 서 있었다. 나는 특별히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밤 케이크를 주문했다. 위에는 초콜릿으로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라고 쓰여 있었다. 우리 서연이가 이제 정말 속이 깊어졌어.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머님, 지난 일은 꺼내지 마세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말을 잘랐다. 자, 소원 비시고 촛불 끄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경건하게 소원을 빈 뒤 한 번에 촛불을 껐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분위기는 따뜻하고 화목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나를 조용히 침실로 불렀다. 그녀는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내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금액은 놀랍게도 880 영원이었다. 작년 환갑잔치 비용이다. 시어머니는 미안한 듯 말했다. 이게 맞는 거지. 나는 충격받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이건 받아도. 그녀는 내 손을 눌렀다. 내가 한번 크게 앓고 나니 알겠더라.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가족이 화목한 게 최고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리고 말이야. 지금은 네가 준호보다 더 잘 버는데 내가 어떻게 네 돈을 쓰겠니?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뼛속까지 꼼꼼한 사업가 기질이 남아있는 듯했다. 단지 돈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을 뿐. 어머님, 이 돈은 우리 다 같이 가족 여행 가는 데 써요. 나는 수표를 그녀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어머님, 제주도 가고 싶어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서연아, 너 정말 나를 미워하지 않니? 나는 그녀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벌써 오래전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화해는 과거의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모든 것이 없었던 척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를 겪고 난 후에도 여전히 서로의 빛을 봐주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걸. 밤이 되어 모든 손님을 보내고 나와 준호는 베란다에 기대어 별을 보았다.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따뜻하고 든든했다. 여보, 그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 엄마가 나한테 그러시더라. 옛날 집으로 다시 이사 가고 싶으시다고. 왜요?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준호가 웃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옛날 이웃들이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다. 시어머니의 놓아줌이야말로 그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아, 맞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결혼기념일에 주려고 했는데 상자 안에는 섬세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별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놀라서 그를 쳐다보자 그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이서연 씨, 저와 다시 한번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엄마 때문도 습관 때문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순간의 청혼은 7년 전의 그 청혼보다 더 내 마음을 울렸다. 우리 둘 다 알았기 때문이다. 이토록 많은 풍파를 겪고도 다시 함께하기로 선택한 것은 책임감이나 타협이 아닌 맑고 단단한 사랑이라는 것을. 네, 그럴게요. 나는 왼손을 내밀었다. 그가 원래의 결혼 반지 옆에 새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는 일어나 내게 깊이 입을 맞췄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별빛이 찬란했다. 우리의 그림자는 베란다에서 하나로 녹아들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을 뚫고 침대에 쏟아졌다. 나는 눈을 떴다. 준호는 이미 깨어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잘 잤어, 여보? 그가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오늘 계획은 뭐야? 나는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오전에는 회사 가서 회의하고 오후에는 어머님 모시고 한의원 가야지. 나는 웃으며 덧붙였다. 어머님, 요즘 내 말은 엄청 잘 들으시는 거 알지? 그야, 당신이 지금 어머님 제일 자랑스러운 며느리니까.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어제도 왕 이모님한테 얼마나 자랑하시던지. 우리 며느리는 총괄 본부장인데 능력도 있고 효녀라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한때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다는 것을. 일어나 씻다가 무심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눈가에는 가는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밝고 단단했다. 지난 1년의 경험은 내게 흔적을 남겼지만 전례 없는 힘을 주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가 보낸 음성 메시지였다. 서연아, 내가 제비찜 요리해놨다. 저녁에 와서 먹으렴.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다. 네, 어머님, 저녁에 뵐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서연, 새로운 날이 시작됐어. 그렇다. 새로운 날, 새로운 삶,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 이번에는 더 이상 억울함을 참고 분노를 삼키지 않는다. 오직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진실된 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정이 있어야 할 진짜 모습이었다.